네, 안녕하세요. 해시드 대표이사 맡고 있는 김서준입니다. 저 소개를 좀 간략하게 드리면요. 그, 대학교 때는 컴퓨터공학을 했었고, 병특하면서 개발자 활동을 했었는데, 이후에 사업하고, 뭐 그러면서 두 번 사업하고 두 번 엑짓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지금 투자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는데, 병특 이후에 15년 동안 사실 개발을 손을 놨었습니다. 근데 이제 개발 손 놓고 했던 사람들 중에 동기가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과 친구들 얘기를 해보면 개발이라는 게 굉장히 재밌는 활동인데 10만 줄을 짜도 마지막 한 100줄에서 디버깅 하는데 너무 많은 에너지와 시행착오를 겪고 그 부분에서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 재밌는 것만 하고 싶다. 막 이런 유혹에 빠져가지고 개발하다가 손 놔버린 사람들 중에 한 명이었는데 작년 11월 중순에 제미나이 3 나오고 특히 이제 오퍼스 4.5가 중순에 나오면서 뭐 많은 분들이 그때 충격 받으셨겠지만 그때 이후로 지금은 뭐 날마다 한 4~5시간씩은 저도 바이브 코딩 하고 있고요. 하루에 뭐 한 개씩 정도는 뭐 토익 프로젝트나 아니면 조금 시리어스한 오픈소스 프로젝트 같은 거 계속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남들에게 저를 소개할 때는 직접 빌딩하고 있는 투자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제 안드레 카파시가 바이브 코딩 이런 용어를 작년 2월에 냈죠. 그래서 가장 핫한 프로그래밍 언어는 영어다. 그래서 2월 이후에 저도 좀 시작을 했었었는데 한 2달에 한 번 정도씩 시도하다가 코파일럿 수준이라고 느껴서 그러니까 코파일럿이라고 하면은 얘가 다 해주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제가 코딩을 하면서 보조 툴인 시기가 꽤 있었잖아요. 그래서 좀 시도하다가 저도 바쁜데 내가 개발할 건 아니다라고 조금씩 다시 돌아오다가 말씀드린 것처럼 작년 한 11월 정도에 되면서 진짜 이제 딸깍이 되네 라고 충격을 받으면서 그때부터는 날마다 저도 이제 터미널 앞에서 뭔가를 만들고 있습니다. 제가 11월 중순에 오퍼스 4.5로 처음 만들었던 프로젝트에 대한 그냥 제 개인 경험을 간략하게 한번 소개해드리면 저는 이제 블록체인 업계에서 투자 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제 개인적으로 굉장히 듣기 싫은 그런 뭐 업계에 대한 편견 중에 하나가 블록체인 프로젝트는 다 내재 가치가 없다. 그냥 사람들이 사면 가격이 오르는 거고 팔면 떨어지는 거다. 실제로 맞는 얘기도 있어요. 실제로 그 내재 가치 없는 정말 이상한 프로젝트들도 많지만 근데 예를 들면 이더리움 같이 정말 많은 스테이블 코인이 그 위에서 그 결제 정산되고 있고 거기서 발생하는 수수료나 아니면 올라와 있는 자산의 가치를 기반으로 해서 내재 가치를 다양한 프레임워크로 측정할 수 있는 프로젝트들도 많아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퍼스 4.5 나왔을 때 제가 처음 해봤던 거는 그냥 저는 이제 업계 도메인 날리지가 있으니까 온체인 데이터 한 30개 정도를 제가 찍어주면서 이거 가지고 한번 그 실시간 데이터로 차트 만들어 볼 수 있어라고 제가 그냥 프롬프트 몇 줄을 쳐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는데 화장실 갔다 오니까 한 20개가 전 어디서 API 가지고 오라고 말도 안 했는데 차트로 떠 있는 거예요. 그때 너무 충격을 받아서 거기 있는 데이터들을 여러 가지 밸류에이션 방법론이랑 조입해서 이제 이더리움의 가치 평가를 살펴볼 수 있는 대시보드를 만들었고요. 인스발이라고 해서 이거 4시간 동안 만들어서 트위터에 올렸는데 트위터에서 이게 좀 폭발을 해가지고 카이토라고 하는 그 트위터에서 블록체인 하는 사람들의 그 임팩트 랭킹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1등을 좀 기록하기도 했었고요. 그때가 저한테는 좀 큰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고 바이브 코딩이라는 것 자체가 그 의사결정의 단계를 정말 극적으로 줄여주고 그 다음에 개발의 단계를 줄여준다라고 느꼈던 또 큰 사례 중에 하나는 저는 이제 아부다비에 지금 전쟁이 나서 이번 달에 스킵했는데요. 거의 매달 가고 있는데 아부다비 가는 비행기에서 영상이 나와요. 그 아부다비에서 가장 할 만한 101가지 정도의 액티비티를 소개하는 영상을 아부다비 비행기 타면 보여주는데 그거 보고서 비행기에서 와이파이 잘 되거든요. 들어가 봤더니 사이트가 엉망인 거예요. 사진만 있고 내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비행기 안에서 그 101가지 리스트에 대해서 구글에 있는 리뷰 데이터들 한 10만 개씩 긁어와서 분석해서 약간 그 여행 리스트에 최적화된 앱 같은 걸로 만들어서 내리자마자 제가 에티하드 회장 포함한 경영진이랑 미팅이 있었는데 보여주면서 좀 재밌게 아이스 브레이킹도 할 수 있었고 또 과거에는 어떤 생각을 하면은 그
팀을 모으고 개발자들 찾고 리소스 할당하고 뭐 킥오프 미팅 하는데 뭐 최소 한두 달씩 시간이 걸리던 거를 지금 생각하면 그냥 바로 한두 시간 만에 다 만들어 버릴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저도 느끼면서 많은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이제 개발자들의 가치는 깊은 기술 구현력에서 나왔던 것 같아요. 사실 저도 이제 스타트업 투자는 일을 하고 있지만 스타트업 투자를 받겠다고 찾아오는 창업자들의 비용 구조를 보면은 대부분이 개발자 월급 주기 위해서 펀딩을 합니다. 실제로 구글 같은 회사만 해도 전체 비용의 55%가 개발자 연봉으로 나가고 있고요. 뭐 거의 빅테크 회사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이제 바이브 코딩이라는 개념이 나오면서 극적으로 개발자에 대한 그 비용 부담이 줄어들고 있고, 그러면서 과거에는 어떻게 만들지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이슈였다면 이제는 어떻게 만들지는 어차피 딸깍하면은 뭐 딸깍을 몇 번 하느냐의 문제지 다 만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만들어야 하는지가 정말 더 중요해졌고, 그래서 단순히 깊은 기술 구현력을 가진 개발자보다는 아예 이제 LLM 레벨에서 그 커링 엣지를 만드는 개발자가 아닌 이상이야 오히려 현실 사회에서의 문제점을 잘 파악하고 나만이 가지는 통찰력이나 취향이나 안목을 가지는 사람들이 극적으로 중요해지고 있는 뭐 이런 현상들을 개인적으로 많이 느끼고 있고요. 이런 인재를 많이 찾고 있는 중입니다. 뒤에 뭐 말씀드리겠지만 그런 과정에서 저희도 새로운 투자 프로그램을 해시드 바이브레스라는 이름으로 만들어서 극단적인 이런 변화의 사회 속에서 잘할 수 있는 새로운 창업자에게 투자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요. 저희 회사 내에서는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을 저를 포함한 직원들이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제가 이제 회사 내부 직원들에게 얘기한 거는 2026년까지 해시드는 VC 중에서 가장 에이전틱한 VC가 되는 게 목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20명 정도 되는 작은 조직인데 연말까지는 1000명 정도 되는 조직이 할 수 있는 일 정도를 해야 된다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컨대 저희도 이제 많은 딜들이 들어와요. 창업자들이 피치덱을 보내면 그것들을 기본적으로 AI가 스크리닝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피치덱에 대한 혹은 회사의 그 비상장 회사에 대한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글로벌 사이트들이 많습니다. 그런 데서 자동으로 비슷한 섹터, 비슷한 라운드, 비슷한 어떤 창업자 프로파일에 있는 회사들을 다 크롤링 해가지고 어떠한 장단점이 있는지, 이 회사가 잘하고 있는 거 아니면 좀 부족한 것들이 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고 뭐 그런 과정들도 자동화하는 과정 중에 있고요. 그런 게 끝나면 저희 펀드에 이제 연결되어 있는 글로벌한 그 전략적인 투자자들, 주로 이제 대기업들입니다. 그런 곳들이 어떠한 아젠다를 가지고 움직이고 있고 이 포트폴리오와 어떤 협업이 가능한지들도 저희가 뽐내는 그런 과정들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제 그 여러 가지 회사 차원의 개방형 어드바이저들을 많이 채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에게 전문성에 맞게 저희가 심사하기에 전문성이 부족한 것들은 그런 분들이 심사도 기여하고 또 거기에 따른 보상을 받을 수 있게,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씩 에이전틱하게 API로 개방하면서 풀어가는 그런 실험들을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부의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하나의 기한을 올리면 너무 잘 아시겠지만 사원, 대리, 과장, 차장, 부장, 임원 해가지고 올라갔다 내려오는 데만 한두 달씩 걸리잖아요. 저희는 그런 과정들도 에이전트들이 자동으로 자율적으로 처리를 하면서 최종적인 판단만 사람이 딸깍딸깍 하면은 관련된 실무나 컨텍스트 스위치는 에이전트들이 다 해주는 그런 식의 시스템을 하나씩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게 이제 배경적으로 제가 요즘에 고민하고 있는 방향에 대한 이야기였고요. 근데 이제 에이전트들이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퍼질 거고, 카카오톡을 지금 모든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처럼 제 예상이 맞다면 올해 말 정도가 되면은 거의 전 국민이 각각의 에이전트를 하나씩 운영하고 있지 않을까. 심지어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도 오픈클로가 될지 오픈클로의 포크 버전이 될지 경쟁 제품이 될지 모르겠지만 이제 자율적으로 자신을 대리해서 여러 가지 의사결정과 판단을 하는 에이전트들을 쓰게 될 것이고요. 기업들도 당연히 에이전트들을 다 도입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큰 흐름 중에 하나는 비즈니스 모델에서 보면은 그 B2B, B2C가 있잖아요. B2A라는 비즈니스가 뜰 거다. 그러니까 에이전트를 대상으로 하는 비즈니스가 뜰 거고, 그 다음에 그 KYC, KYB라는 개념이 있죠. 그 금융이나 여러 가지 민감한
고객들을 온보딩 시킬 때 그 노이로 커스터머를 하잖아요. 그 신분증 같은 거 보고 등등. 그다음에 기업들이랑 거래할 때도 기업에 대한 정보를 보는 것처럼 KYB 과정이 있는데 노이와 에이전트를 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뭐 이런 일이 생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전 세계에 벌써 뭐 수억 개의 에이전트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다 코드 조각들이고 우리는 그 에이전트가 진짜 사기꾼인지 뭔지 뭐 이 친구한테 돈을 맡기면 일을 제대로 해줄지 도망갈지 그 일의 결과물이 어느 정도 성능일지에 대해서 아무런 정보가 없는 상태죠. 그래서 결국 에이전트 경제가 진짜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이 가면모드 회장이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런 흐름이 지금 실리콘밸리에서는 가장 핫한 주제 중에 하나로 떠오르고 있는 중입니다. 에이전트 인프라에서 지금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저는 이제 비유를 하는데요. 첫 번째는 이제 MCP입니다. 모델 컨텍스트 프로토콜이고 이건 일종의 명함이죠.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명함에 개발자가 써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고 개발자라고 하면은 나는 개발을 해줄 수 있어 라는 일을 내 명함에 집어넣는 거죠. 뭐 변호사는 나는 법률 자문을 할 수 있어. 세무사 회계사는 나는 뭐 재무제표나 세무회계에 대한 업무를 할 수 있어. 이런 것들이 내 명함에 있는 거고 그거에 맞는 MCP를 가진 에이전트한테 일을 시키면은 그 일을 잘 수행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에이전트들끼리 교류할 때 사람이 쓰는 용어를 그대로 쓸 필요가 없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 투 에이전트에 맞는 공용어와 통신 프로토콜들이 발달하고 있고 이건 이제 구글이 주도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에이전트들끼리 결제를 할 때 에이전트는 은행 계좌를 못 만들지 않습니까? 제 에이전트가 국민은행 가서 저는 사이먼의 에이전트인데 계좌 만들어주세요, 카드 만들어주세요 하면은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이제 에이전트가 직접 지갑을 가지고 자율적으로 거래를 할 수 있게 만드는 그 X40이라고 하는 프로토콜이 뭐 아직은 뭐 트랜잭션이 많지는 않지만 일종의 업계 표준에 가깝게 이니셔티브를 가지고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말하자면 이런 이제 에이전트 경제의 기둥들이 만들어져 가고 있는데 여기에 이제 가장 크게 빠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신뢰를 보장하는 여건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게 이제 ERC 8004라고 하는 개념으로 작년 겨울쯤에 나와서 지금 다양한 또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결국은 DNS, SL 신용평가처럼 신뢰할 수 있는 에이전트에 대한 인프라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도 어떤 직원을 채용할 때 이력서 같은 거 보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월급 주고 할 때 주민등록등본 같은 거 봤죠. 결국 이 사람이 진짜 제대로 된 사람이 맞나, 범죄자가 아닌가, 정말 그 전까지 어떤 일들을 했는지를 신뢰하지 않은 상태로 우리가 정직원을 뽑거나 혹은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기업들도 중소기업이 큰 대기업이랑 거래하기 전에 과거에 이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얼마나 잘 일을 해왔고 납품들을 잘 해왔던 실적들이 있는지를 인증받은 후에 대기업이 그 중소기업과 일을 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과정 자체를 여권처럼 인증해주는 프로토콜에 대한 그 개념으로서 이더리움 표준 중에 하나로 ERC 8004가 나오기 시작했고요. 이거를 만들기 시작한 주체들이 업계에서는 어벤져스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메타마스크라고 해서 이더리움 아마 이 중에 크립토 하시는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이더리움 대장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지갑 쪽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구글도 참여를 하고 있고 이더리움 파운데이션 자체에서도 참여를 하고 있고 코인베이스에서도 함께 참여를 하면서 이 이니셔티브를 공동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이런 이니셔티브는 블록체인에서만 가능합니다. 너무 당연한 게 이렇게 그 전 세계의 새로운 문명 체계에 대한 인프라와 인증 체계를 만드는데 이거를 구글이 혼자 만든다. 그럼 구글 경쟁사는 절대 안 쓰겠죠. 그래서 어떠한 특정 기업이 독점하거나 조작할 수 없는 것들이 확인될 수 있는 인프라에서만 이런 에이전트들의 신원 인증과 여러 가지 경력 같은 것들을 인증할 수 있는 인프라가 만들어질 수 있는 환경이고 그게 이제 시작됐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ERC 8004는 크게 세 가지의 레이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하나는 이제 레지스트리고요. 에이전트가 태어났으면 사람도 태어나면 출생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ERC 711이라고 하는 이제 NFT의 포맷 중에 하나의 출생신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거 기반으로 필요한 에이전트들의 정보들을 입력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퓨테이션 레지스트리가 있습니다.
그 레퓨테이션은 이것 네이버에서 식당 평점 쌓을 때 요즘에 영수증을 같이 보여줘야지 평점이 제대로 쌓이잖아요. 가지도 않았는데 가짜 평점 쌓으면 믿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실제로 그 그러니까 에이전트 바이 블록체인 레이어에서 비용을 포함해서 트랜잭션이 갔던 경우에 한해서 리뷰를 잘 쌓을 수 있게. 그래서 결국은 비용을 내고 정말 그 트랜잭션이 일어난 경우에만 쌓을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니셔티브가 만들어지고 있고요. 마지막은 이제 밸리데이션 쪽인데, 밸리데이션 쪽에서도 이제 레이어가 크게 나눠져 있습니다. 하나는 가벼운 작업할 때는 평판만 봐도 되는 거고요. 그것보다 조금 더 중요한 그 일을 맡길 때는 이 에이전트 자체가 일을 잘못했을 때 그 에이전트도 손해를 볼 수 있는 구조, 그러니까 슬래싱 같은 개념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 에이전트가 일을 할 때 자기의 자산을 걸어놓고 일하다가 자기가 사기를 치거나 혹은 자기가 일을 크게 실수했을 때 그 자기가 맡겨놨던 자산이 손실이 나는 상황이면 굉장히 더 조심스럽게 일을 잘하겠죠. 그런 개념이 레이어 2에 들어가 있고, 마지막은 아예 이제 완전한 수학적인 그런 알고리즘이나 하드웨어적인 증명을 통해서 정말 이거는 잘못될 수가 없고 속일 수가 없는 형태를 증빙한 형태의 그 레이어에서 그런 밸리데이션이 만들어지는 이런 과정들로 설계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인간이 수만 년에 걸쳐서 지금 우리가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런 인증과 상호 신뢰를 위한 그런 아키텍처들이 이제 에이전트 문명에서는 불과 한 18개월 정도 만에 굉장히 압축적으로 만들어지고 있고, 뭐 앞으로 18개월이 지나면 그것보다도 더 작은 몇 개월 안에 인간이 도달하지 못한 형태의 초월적인 그런 협력과 신뢰의 인프라가 저는 에이전트 레이어에서 만들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제가 만들고 있는 서비스 중에 하나가 이제 오모닷이라고 하는 서비스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들은 들어가 보시면 지금 아직 개방은 안 했고요. 지금 대기자들 받고 있는 중이고 며칠 내에 아마 퍼블릭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아마 여기 계신 개발자분들은 아마 이미 오픈플로우 잘 쓰고 계실 텐데 뭐 저희 부모님 같은 분들은 오픈플로우 못 쓰시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사스화 시켜놓고 한국형 서비스들의 MCP로 연결해서 배달의 민족이나 쿠팡 같은 데서도 그냥 딸깍하면 주문까지 되게 그런 것들을 붙여서 만들고 있는 B2C 사스 서비스인데요. 이거를 저희가 이제 개발하면서 굉장히 많은 좀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아는 대표님들이나 뭐 아니면 큰 회사들의 임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API를 이런 거 만들고 있는데 있냐, 열어주면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면 일단은 API 자체가 없는 회사들이 너무 많습니다. 뭐 너무 잘 아실 텐데 한국의 대기업이나 빅테크 회사 중에 말 그대로 그냥 API 자체를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손에 꼽습니다. 하고 있다가 잘 되고 있지도 않고, 그래서 뭐그 해커톤 같은 거 열리면 1박 2일 사이에 한국에 있는 서비스들 기반으로 제대로 된 서비스를 만들 수 있는 게 거의 없습니다. 너무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좀 굉장히 최근에 화가 난 일이 하나 있었는데 제가 회사 이름은 얘기하지 않겠지만 오픈 AI의 그 마켓플레이스의 국내 모 회사가 그 자기의 뭐 배달하는 회사인데요. 뭐 올려놨어요. 그러니까 자기는 API 열어서 오픈 AI랑 챗GPT랑 연결해 놨던 거잖아요. 그거 보고서 이 회사는 만들어놨네 해가지고 API 달라고 연결을 했더니 자기들은 모 플랫폼 회사랑 한국의 큰 플랫폼 회사랑 지금 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회사에는 API 열어줄 수 없다라는 답이 왔습니다. 되게 웃긴 거죠. 자기들은 챗GPT랑 하고 있으면서 다른 개발자들은 열어줄 수 없다. 뭐 이런 거 보면서 아 진짜 한국은 큰일 났다. 한국은 사실 개발자들의 인프라가 나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개발자 숫자도 세계 상위권이고 GitHub에서 보면은 활동하고 있는 개발자 숫자로 전 세계 한 6, 7위권 정도 될 겁니다. 그리고 특히나 이제 어플리케이션 콘텐츠 영역에서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개발자들을 가지고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 문제는 이 개발자들의 숫자와 질 자체가 아니라 그들이 한국에 있는 레거시 서비스들과 드나들면서 이렇게 만들 수 있는 문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그래서 정말 오픈되어 있는 환경 자체가 너무 부족하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는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신문 보면은 대기업 대표들 두 명이서 책상에 앉아가지고 뭐 사인하고서
뒤에 현수막 걸어놓고 전략적 파트너십 해가지고 그 두 회사들끼리만 데이터 주고받고 뭔가 하겠다 이런 것들 많이 보시는데 그 이면에는 그 밖에 있는 회사들한테는 데이터 안 열어주겠다라는 얘기랑 똑같고 그래서 뭐 중세시대에 거대한 성을 만든다고 했을 때 사실 성이 강해지려면 그냥 외부랑 단절하고 성벽을 높이는 게 더 강해지는 게 아니라 성문을 열고 많은 사람들이 들들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교역량을 높이는 게 더 부강한 성을 만드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한국의 많은 지금 IT 회사나 컨슈머 회사들은 지금 감옥 같은 환경을 만들어지고 있는데 많은 좀 문제의식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이전트 세계에서는 한국은 지금 눈에 잘 보이지 않고요. 실제로 에이전트 기반으로 서비스 만드시는 오늘 발표하시는 분들도 아마 대부분 다 글로벌 서비스 관련된 프로덕트만 만들고 계실 겁니다. 우리가 정작 하루하루 일상생활을 하면서 필요한 한국 서비스들 기반으로 에이전트 연결된 서비스 만드시는 분 거의 없을 거고요. 뭐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이 만들어질 텐데 뭐 종합적인 하나의 사례를 설명해 볼게요. 왜 그런 블록체인 기반의 이런 에이전트 인증 결제 서비스가 필요하냐. 예를 들면 제가 서울에서 저희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모시고서 유럽 여행을 가려고 계획을 합니다. 한 2, 3년 뒤의 시나리오라고 해볼게요. 지금 여행사 통해서 저희 4인 가족이 유럽에 10일 동안 여행 가려고 하는데 여행 짜주세요 하면은 뭐 비행기표, 호텔 이런 거 짜줄 거잖아요. 아마 그게 이제 에이전트로 바뀔 겁니다. 그래서 에이전트한테 제가 여행 스케줄 짜주라고 하면은 제 개인 에이전트가 동아리 에이전트한테 부탁을 할 거고요. 그 여행 에이전트는 각각의 유럽의 곳곳에 있는 그 로컬 정보들과 연결되어 있는 그 로컬의 여행 에이전트들과 대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어떤 에이전트는 이태리 호텔 식당들에 대한 공실률이나 예약률을 볼 거고 어떤 로컬 에이전트는 파리에 있는 호텔 식당들에 대해서 실시간 데이터들을 받을 거고 그래서 충분히 좋은 식당이나 호텔들 중에서 이날짜는 지금 예약이 줄어드니까 오면은 와인 한 병 서비스 줄 수 있다. 이 호텔은 어차피 공실이면 또 못 가니까 30% 할인해 주겠다. 이런 정보들을 가지고서 선금을 미리 받고 예약금을 받고 예약을 돌려주겠죠. 이런 과정이 실시간적으로 일어나야 되는데 에이전트 인프라에서 이게 평판 에이전트가 돈 먹고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내가 예약해준다고 하고 도망가는 일이 없어야 되고 그 정보가 실제로 있는 정보라는 걸 확인할 수 있어야 되고 그러려면 결국은 이런 평판과 결제 정보가 블록체인 기반으로 만들어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상상을 누구나 쉽게 하실 것 같습니다. 네, ERC8004가 잘 만들어지면 이런 여러 가지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연히 아직은 한계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11공 기업 같은 데도 아직은 취약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아직까지는 결제가 공식 범위에서 제외되어 있고 개발자 경험도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한 상태지만 그래서 결국 ERC8004가 무조건 업계 전체 표준이 될 거다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가장 앞서서 만들어지고 있는 이런 표준들이 존재하고 얘가 성공하던 다른 게 성공하던 결국 에이전트들이 블록체인을 통해서 일하고 결제하고 신뢰를 하는 인프라가 지금 시도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으로 관심을 가져보시면 되게 재밌는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다 그런 얘기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이제 웹3 분야에 투자를 하면서 최근에는 이제 에이전트와 그 블록체인이 만나는 영역에 여러 가지 투자 기회를 보거나 혹은 초기 팀을 발굴하고 투자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저희가 웹3 영역에서 10년 이상 투자하고 활동해 오면서 느낀 것은 지금 에이전트를 기반으로 한 AI 영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혁신의 방향 그러니까 소수의 팀이 처음부터 글로벌 서비스와 오픈소스 개발자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하고 커뮤니티 기반으로 그 오픈소스 기반으로 영향력을 확장해가는 플레이가 웹3 초창기랑 굉장히 많이 닮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지고 있는 글로벌 네트워크와 경험들을 통해서 그런 팀들을 많이 도움드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드렸던 이야기가 이제 에이전트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개발을 하고 계신 분들에게 결국 밸류 캡처를 하고 돈을 벌려면 금융이 연결돼야 하잖아요. 신뢰가 연결돼야 되고 그래야지 에이전트들끼리 확장되는 더 큰 네트워크가 만들어질 수 있는 관점에서 다시 한번 좀 기회를 넓혀볼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혹시 그 Q&A 하나 붙였습니다.
모르겠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그러니까 저는 이제 에이전트의 시간을 인정해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걸 이해했는데 한국에서는 어떤 시도들이 있는지가 자세히 좀 궁금합니다. 한국에서 한국에서 시도 없는 것 같아요. 네, 적어도 제가 본 건 없는 것 같고요. 네,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저도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요. 제가 고민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뭐 제가 그 텔레그램 채널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글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찾아오시면은 제가 생각하는 것들 계속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